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전래훈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래훈 부장은 그 슈퍼리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책의 저자이시고 한 3개월 전에 우리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KB증권 본사 해외 주식 컨설팅 팀 그쪽의 팀장이셨는데 지금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직을 좀 하게 돼서 해외 주식 전문 PB로 이제 거액자산가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이제 PB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알려드리고만 했다면 이제는 실제 제가 엑스큐션, 주문 실행까지 하고 포트폴리오도 짜고 하는 정말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에 정말 서서 매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수익률에 엄청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현장으로 이제 돌아오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그 정보들, 인사이트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미국 FOMC 회의가 얼마 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 뭐 2022년, 2023년 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스닥 시장도 하락이 됐고요. 한국 국내 시장도 좀 하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이제 주식 시장이 힘 빠진 거 아니냐,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거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더 간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스토리는 이제 유동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직접 그 주식을 매매하고 정말 현장에서 이 미국 증시의 매일매일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실 증시가 얼마 더 갈 거냐라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섹터가 더 살아남을 거고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거냐 그거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코스닥의 장이 하락한 날도 오르는 종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아무리 이런 뭐 나스닥 기술주들의 뭐 버블 논란이 있건 뭐 하락을 하건 조정이 나오곤 해도 그날그날의 개별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조정의 영역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봐서 아마존이라는 주식이 고점 대비 20% 30%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상식적으로 이건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 심리는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조만간 한 달 뒤인 10월 달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 가이던스는 상향되면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확인되고 그 사이에 조정을 받았다면 분명히 재반등이 그 시점부터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단 이제 11월 3일에 대선 전에는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 해놓고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단 11월 대선의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저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실 지난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때는 시장이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장의 그 예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호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3분기 때는 더 좋아질 거야. 근데 만약에 안 좋아지면 더 그게 악재로 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당연히 다 그 EPS나 앞으로 예상 실적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제가 실적을 뭐 어떻게 신도 아니고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흔히 말하는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예상 추이는 저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건 그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2분기 때 실적을 얘기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회사도 있었고 조금 불투명하다고 얘기한 회사도 있었지만 어쨌건 지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됐고 4분기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예상하시는 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시장은 그 탄력 있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다시 주도를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 미국 대선 11월 이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렇게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니까? 일단 아주 좀 그 쉽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대선이 11월 3일 화요일 날 열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9월 셋째 주 정도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부터 이제 미국의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된 셈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제가 오면서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걸 봤거든요. 그래, 뭐라 그래요?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사기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방금 또 올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볼 때도 우편 투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11월 3일 대선일 날 기준으로 인장이 찍혀 있는 것까지도 며칠 뒤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투표할 때 그 투표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대선이 흔히 말하는 이제 투표가 되지만 그 주 내내 결정이 안 돼 버리면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렇죠. 분명히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두 후보가 누가 또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각각 수혜를 보는 섹터나 피해를 보는 섹터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10월 마지막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빅테크나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실적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이라서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전부 현금화 해놓고 저는 100% 현금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 산다면 금과 관련된 ETF 같은 걸 좀 사놔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00% 정도까지 예상할 정도라면은 그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 변동이 예를 들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이나 S&P 500으로 했을 때 좀 적다 그러면 한 3에서 5% 정도를 예상을 하고 너무 정말 많은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한 7에서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말해서 또 이렇게 블랙스완 같은 또 악재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까지는 저는 지수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한 3에서 5% 정도는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은 하는데 어쨌건 그 부분도 저는 역시나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일단 현금화해놓고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뭔가 그 한쪽이 됐을 때 피해를 받는 어떤 섹터나 뭐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은 호재가 되는 섹터가 있을 거고.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세금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2016년에 법인세 35%를 21%로 대거 낮춰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업 EPS가 좋아지면서 실제 2016년하고 17년에 기업 EPS가 한 12에서 15%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증시 랠리를 또 이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 21%를 다시 높여서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 이익이 EPS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럼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기업들에게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금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세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또 공약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자들의 또 세금을 확 낮춰주겠다. 영부인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한테 민감한 세금 부분이 뭐냐면 그 흔히 말해서 길티라고 하는데 글로벌 인텐저블 로우 텍스 인컴이라고 해서 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보통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아일랜드나 뭐 이런 데다 조세 피처에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현금을 놓고 미국을 갖고 오지 않았었거든요. 세금이 비싸서.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까 길티라고 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도입을 해서 세금을 10%대로 낮춰주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현금을 일부 갖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그걸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배당도 늘리고 하는데 쓰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거 악영향 아니에요?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이 그 돈을 안 갖고 오겠죠. 미국으로. 그럼 그건 뭐 굳이 악재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 세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거고, 최고 세율 같은 경우 이제 소득자들 예를 들면 뭐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분류 조금 다르긴 한데, 현재 미국의 최대 소득 세율이 37%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걸 39.8%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부자들한테 더 증세를 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민주당하고 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바이든이 됐을 때 빅테크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반독점으로 빅테크를 건드리니까 바이든은 빅테크 안 좋아요 이러시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빅테크들이 전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심지어 이분은 구글 본사에 가서 그 연설도 했던 분이고, 임기 중에 법무장관 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에 민수하는 것도 허용을 해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 캘리포니아 그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로 있는 빅테크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예,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표를 많이 잃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존에 있었던 버니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은 빅테크를 건들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밌을 수 있는데요. 그 해리스가 이번에 그 흔히 말하는 바이든의 부통령이 지명이 됐을 때 48시간 만에 거의 5,700만 달러의 그 흔히 말하는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정치 자금. 네, 2시간 만에. 근데 재밌는 게 바이든이 3개월 동안 9,700만 달러를 모금했거든요. 이틀 만에 해리스가 부통령이 지명되니까 바로 예, 본인이 받았던 절반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거. 그럼 그만큼 빅테크나 이쪽 기반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얘네를 규제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생각이 있을 거라서 민주당이 되면 무조건 빅테크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하긴 했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요, 민주당이 되면 친환경이나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뭐 태양광 풍력 쪽의 수혜를 받을 거고,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테슬라나 이런 친환경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트럼프랑 앨런이랑 굉장히 친해요. 예, 지금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네. 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뭐 백악관에 불러서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는 테라 팩토리도 거기다 짓겠다고 결정했던 거에 영향을 준 게 트럼프의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공화당이 됐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은 미중 갈등과 관련된 네. 그 또 부분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들 다 아실 거고, 뭐 뉴스만 찾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하고의 대결 구도는 지금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이미 뭐 지금도 틱톡이나 예, 뭐 화웨이, SMIC 너무 많이 공격을 당했고, 오늘도 또 기사가 뜬 게 텐센트 위챗 계속 미국에서 못 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그 동포들은 위챗 같은 걸 못 쓰게 미국에서 되면 이건 굉장히 좀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바이든 됐을 때는 그럼 좀 중국하고 완화 스탠스가 되느냐, 꼭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자무역주의나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고립주의였다면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또 이렇게 너무 또 우호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중 갈등 관련해서도 뭐 크게 뭐 누가 되든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계속 약간의 그런 이슈와 갈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대선이 변동성이 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금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거를 일단 네. 기조로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